아니 뭐야, 현대차 조수석에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와, 이거면 뭐 제네시스보다 낫네, 그죠? 이거면 세계 시장 싹쓸이 할 수 있다. 아, 중국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가 중국에 내놓은 투싼급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일렉시오의 실내외 모두 공개됐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실내에는 괜찮죠? 아, 되게 미래적이에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수석까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도 멋있기도 하고, 이 대각선 길이가 무려 27인치라고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칩도 퀄컴의 최신 칩이고요. UID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가격이 2천만 원대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EV5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처럼 일렉시오도 국내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가격은 중국처럼 그렇게 2천만 원대는 아니겠지.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오르겠지만 1천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도 3천만 원대 괜찮죠. 한국에도 팔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렉시오 아니더라도 뭔가 여기서 도입된 것들이 비슷하게 국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일렉시오를 보면 현대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자, 현대기아 지금 중국에서 그다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대체 중국 시장이 뭐라고 존심상하게 말이야 자꾸 신차를 내놓고 그거 잘 되지도 않는데 또 내놓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 몇 대 팔립니까? 1년에 900만 대 팔립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전체 다 합치고, 그리고 미국 전체 다 합쳤을 때 그게 지금 900만 대가 안 돼요. 그것보다 중국차 판매가 더 크다. 중국 시장에서는 뭐 BYD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뭐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렇긴 한데 거기에 테슬라, BMW, 폭스바겐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현대가 전기차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겠다면 무조건 중국에서도 달려야 됩니다. 중국에서 달리기 위해서 현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베이징 현대라고 하는 합작사로 나가는 브랜드가 있고, 베이징 현대가 아닌 현대가 있어. 중국에는 중국 생산 현대 브랜드가 있고 수입차 현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매장을 보면 베이징 현대 매장이 있고 현대 매장이 있어. 따로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야. 현대 매장이 이제 현대 브랜드 이미지를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이오닉 5N 이거 막 열심히 론칭하기도 하고, 6N 이런 N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고급화를 위해서도 제네시스 브랜드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현대 브랜드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브랜드는 어쨌든 많이 팔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제네시스 보통 1억 넘고요. 아이오닉 5N도 1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을 많이 팔 순 없어. 결국에 많이 팔기 위한 볼륨 모델과 볼륨 모델 브랜드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베이징 현대입니다. 이 베이징 현대에서 팔기 위한 무난하고 넉넉하고 실용적이고 첨단 이미지까지 있는, 그러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한 전용 전기차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렉시오. 요거는 현대로서는 꼭 필요한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은 북경현대 빌리빌리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빌리빌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중국에선 유튜브 금지돼 있잖아. 중국은 뭔가 되는 게 별로 없죠. 일단 페이스북 안 되죠. 지메일 안 됩니다. 네이버 안 되죠. 인스타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바이두라는 걸 쓰고 빌리빌리라는 걸 쓰고 뭐 아이치라는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만리장성 같은 걸 이렇게 외부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도 유튜브에다 올리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빌리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 모카도 빌리빌리에다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현대차 관련 소식들도 중국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어쨌든 빌리빌리에 올려야 됩니다. 지금 조회수가 1000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통해서 올려보면 훨씬 더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또 막 악플같이 막 올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차 이름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오닉4가 될 수도 있는 자동차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일렉시오라고 차 이름이 나왔잖아요. 차 이름이 나오고 나니까 와, 뭐 어떻게 아이오닉4라고 주장을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겁니다. 이거 중국에만 파는 차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게 아이오닉 4가 돼서 막 전 세계를 누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형편없는 차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 얘기시죠? 네, 이 얘기신 거 알겠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해외 모든 언론에서 다 아이오닉 4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나올 아이오닉 4, 아이오닉 4 이렇게 나오네요. 중국에만 나오는 아이오닉 4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이오닉 4가 될 것 같아 라고 전 세계가 했던 이유가 있죠. 일렉시오 코드명이 뭡니까? 개발 코드명이 521C예요 1은 1세대, 5는 차급이고 2는 아이오닉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아이오닉들이 다 2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이오닉 5 N2입니다. 아이오닉 6 C2예요. 아이오닉 9은 뭡니까? M2입니다. 아니 전기차는 다 2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SX2 EV, 그러니까 뒤에 EV를 붙이는 거예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AX EV, 뭐 이런 식으로 EV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가 붙었으면 다 아이오닉이었으니까 그러면 요번에도 아이오닉이라고 나오겠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5 있으니까 아이오닉 4라고 나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현대가 네이밍 규칙을 조금 바꾼 거죠. 중국 시장에는 중국 전용의 이름을 갖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수입차와 베이징 현대 자동차가 따로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중국에서 비싼 이름으로 다 썼으니까 그러면 저렴한 버전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똑같이 아이오닉으로 하면 이쪽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이 그렇게까지 막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니까 이걸 별도의 이름으로 가져가자 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중국에만 파는 차를 왜 보편적인 이름을 붙여서 다른 시장에다 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른 시장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으면 뒤에 C를 붙이질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X2E 하면 이건 유럽용입니다. SX2C 하면 중국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만 파는 거구나 하면 거기다 시장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나타 택시의 코드명이 뭡니까? DN8C입니다. 중국 시장에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C지. 그러니까 뒤에 붙이는 게 다른 시장하고 구별하려는 시장 코드야. 그러니까 오이도 지금 521C라고 붙인 게 이건 원래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의 중국 시장용이니까 C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아이오닉 4라고 했던 거고, 저희가 아이오닉 4가 될 수도 있는 차라고 했던 거죠. 아이오닉 4가 될지도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일렉시오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팔렸지만 만약에 이게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시장에 팔리게 되면 역시 아이오닉 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세요. 기아도 그렇죠. 기아 순수전기차 EV라고 이름 붙이죠. 기아가 EV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뒤가 9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렉시오하고 같은 급의 전기차가 있는데 그게 EV5죠. EV5는 코드명이 OV입니다. 일렉시오는 O20, EV3는 SV잖아. EV6는 CV, EV9은 MV, 이렇게 뒤에 V를 붙이면 그럼 EV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전기차 전용 모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재밌는 건 EV5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 OV라는 이름으로 개발됐습니다. OVC가 아니고 그냥 OV. 그러니까 중국 전용 모델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근데 국내용을 개발하면서 OVK라고 개발했어요. 중국 전용이었던 차를 한국 시장에 팔기 위해서 오히려 개발을 추가로 한 거지. 그래서 OV1K 가 됐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시장 이름을 붙였다는 건 중국 전용 모델인데 왜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잠깐만, 오이 중국용이라고 써있네. 중국용이라고 써있다는 건 중국 외 시장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딴 얘기가 길었는데 실내 모습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실내 모습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현대차하고 전혀 다르죠. 비슷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계기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계기판이 없습니다. 요분이 썰렁하죠. 대신에 위에 뭐가 살짝 보입니다. 대시보드 위쪽, 앞유리 아래쪽에 뭐가 살짝 있는데 요거 디스플레이라기엔 너무 작긴 한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게 뭔가 HUD에 뭐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지금 21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있다고 하는데 옵션으로 없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없는 경우에도 눈높이에 맞는 계기가 하나 있어서 이런 것으로 계기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성비 자동차다라는 걸 생각하면 나름대로 똑똑한 아이디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기판 없죠. HUD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테슬라에 비하면 훨씬 낫다. 어쨌든 운전하면서 여기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없어서 썰렁할 텐데 그래도 좀 다행이랄까. 중국은 아직 법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주행 중에 조수석에서 영상을
영상을 시청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운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조수석에서 영상을 봐도 돼.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운전해도 돼. 중국에는 어쨌든 그 법이 없어요. 운전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센터 디스플레이를 더 볼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모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운전석은 썰렁한 대신에 디스플레이가 센터 디스플레이부터 조수석까지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대각선 길이를 보면 무려 27인치, 어마어마하게 크죠. 잠깐, 근데 27인치면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제네시스 디스플레이가 보면 운전석이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27인치예요 27인치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사이즈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렇게 생기고 일렉시온 이렇게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운전석하고 센터를 연결한 것보단 센터와 조수석을 연결한 게 더 유용하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석하고 센터를 연결하면 핸들림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연결하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잘라져서 보이는데 뭐하러 연결해. 그래서 옮기는 게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되도록이면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로로 긴 것은 영상을 재생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화라든지 영상들 대부분이 16:9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이 세로가 낮으면 아무리 가로가 넓어도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로를 좀 키워주고 16:9에 좀 가깝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요게 뭐 나름대로 멋있긴 합니다. 일단 멋있긴 하죠. 여튼 중요한 건 최소한 제네시스급,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현대차에 장착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데요. 심지어는 현대하고 제휴한 제휴사 보면, 현대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베이징 현대라는 이름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자동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자동차에 보면 아크폭스라는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전기차만 만드는 서브 브랜드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아크폭스를 위탁 생산해주고 있어요. 중국차 브랜드의 자동차를 현대가 대신 만들어준다.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 그 아크폭스의 차들을 보면 나름 괜찮아요. 게다가 현대가 만드니까 품질 수준도 확 올라갔습니다. 원래 베이징 자동차는 그저 그랬는데, 근데 현대가 엄청 밀어줬죠. 일단 아크폭스 보면요, 여기 알파 S라는 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계기판이 있지만 요 센터 디스플레이와 기다랗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랑 조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영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베이징 현대가 내놓는 베이징 현대 전용 전기차다 보니까 아크폭스에 있는 뭔가를 좀 가져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생산 라인도 어차피 같이 써야 되니까 뭔가 좀 호환되는 부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15인치 디스플레이를 쓰잖아요. 아토3도 15.6인치고 샤오펑이 14.96인가 뭐 어쨌든 15보다 조금 작은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그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크죠. 시원시원하네. 자, 어쨌든 중국 소비자들은 디지털 콕핏이다, 뭐 이런 디스플레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단차가 몇 개 없지만 지금 뭐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조수석 디스플레이 이제 없는 차가 없어. 거의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수석 디스플레이 붙이는 건 이제 당연하다, 당연히 붙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스플레이 UI를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존까지 현대가 했던 디스플레이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기존에는 현대가 뭐 CCNC라든지 뭐 내년부터 플레오스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죠. 바탕화면을 보면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찰랑찰랑하면서 거기 반사가 막 되고 있어요. 굉장히 리얼하죠? 막 3D 게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고급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디스플레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연스럽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25를 내장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냅드래곤 825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서 끝판왕 같은 존재예요. 요즘 중국에서는 다 이 정도는 장착해야지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쪽에선 표준처럼 된 SoC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C 뭔지 아세요? 스테이트 오브 차지인가요? 아니, 스테이트 오브 차지 아니고요. 그거 샤스파이가 상식이 조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옛날 같으면 컴퓨터 딱 뜯으면 뭐 있어요? CPU 있죠. CPU 딱 꽂습니다. 그리고 GPU, 그래픽 카드를 꽂았잖아. 사서 보드에다 끼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요즘은 그 CPU가 그냥 단일 칩이 아니죠. CPU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칩들은 그 안에 CPU와 GPU와 등등등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메모리도 들어가요.
820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NPU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들어가. 그리고 ISP, 이미지 프로세서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거 그걸 GPU에 바로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프로세싱 거쳐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처리 장치 들어갑니다. 모니터에 뭔가 틀어줘야 되잖아. 그래픽카드 같은 그런 역할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모니터 연결하려면 뭐 꽂는 데가 있어야 될 거잖아. 자동차에 모니터가 몇 개 있어요. 자동차에 모니터 엄청 많잖아. 일단 센터 디스플레이 있죠? 계기판 있죠? 조수석 디스플레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디지털 룸미러 있죠?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쏴줘야 돼. 그리고 요즘 차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5G 안 되는 차가 없습니다. 5G 무조건 돼야 돼. 와이파이도 해야 되죠. 핫스팟 돼야 돼 요즘. 멀티미디어도 플레이해야 돼. 넷플릭스 돼야죠. 유튜브 돼야죠. 이거 안 되면은 옛날 차라고 하잖아요. 오디오도 나와야 됩니다. 오디오도 요즘 들어서는 뭐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거 지원해야 되죠. 오디오도 스피커가 막 몇 개씩 되고 디지털 앰프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따로 다 있으면 그거 연결하려면 그 케이블만 해도 얼마야. 엄청나죠. 그리고 케이블이라는 게 결국에는 밴드위스가 제한적이니까 병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통합해 요만한 칩에다 집어넣습니다. 요만한 칩에 집어넣고 요거 하나 끼우면 모든 게 끝나요 라고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요 다이 위에다가 칩을 박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온 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요런 것들도 우리가 M1이다 하면 M1이라는 CPU가 있는 게 아니고 M1이라는 건 SoC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라고 하는 거,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 AI 음성 인식 같은 것들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스마트 어시스트 돼요. 829 아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율주행도 잘 되겠네요. 당연히 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30TOPS 정도입니다. 1초당 30조번 연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긴 하죠. 근데 그 정도면 레벨 2 플러스야.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레벨 4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정말 난 완전히 차가 그냥 혼자서 막 신호도 보고 뭐 알아서 가고 뭐 차들 오는 거 다 대응하고 사람 다 대응하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려면 거기에 맞는 칩을 만들어 넣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칩이 퀄컴 쪽에선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 쪽은 엔비디아가 앞섭니다. 엔비디아가 오린이라고 하는 그런 칩을 갖고서 이 자율주행 시장을 싹쓸이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엔비디아가 토르 칩이라고 해서 토르로 새롭게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까 30TOPS라고 했죠. 30TOPS로 지금 자율주행한다고 했는데 2 플러스. 근데 지금 토르는 몇 톱스입니까? 2000TOPS예요. 2000TOPS. 엄청난 차이다. 테슬라도 자율주행 칩을 별도로 갖고 있죠. 하드웨어 4.0, 5.0 해서 뭐 2000TOPS 이상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먼 세상 얘기고요. 여튼 일렉시오에 들어가고 있는 칩은 퀄컴 820 들어간다는 건 확실히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ADAS가 레벨 2 플러스 정도 되는 건 확실한데, 지금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또 얻는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화웨이 L2 플러스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웨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ADAS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중에는 메모리 주차를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 주차해 라고 기억시켜 놓으면 거기 맨날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서 굳이 내가 주차를 할 필요 없다. 베이징 현대 말에 따르면 2026년에는 도심 자율주행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칩을 바꿔서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칩에서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자, 어쨌든 좀 더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픽카드를 그냥 꽂는 거잖아. 그래픽카드 회사가 그래픽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에 뭐 4K 영상 재생 같은 거 당연히 되고,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것도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뭐 챗GPT 같은 걸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 높은 애플도 넘고 지금 역사상 최고로 큰 회사가 됐다는 거, 5,500조짜리 회사가 됐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건데, 아무튼 뭐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픽카드가 대체 왜 그러냐, SoC가 대체 뭐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퀄컴 관련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네시스에서 조금 뻑뻑뻑뻑 하는 거 있는데 4K는 여기서 한 5개도 동시에 재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성능이다. 물론 5G망으로 인터넷으로 영상도 당연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다 보면은 조금 억울합니다. 아니 지금 CCNC하고 비교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 훨씬 나아 보입니다. 지금 CCNC는 영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탭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시네마에 들어가면 없고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건 메뉴 2개 같이 들어있어. 이런 것도 되게 웃기죠. 왜 그러냐면 엔터테인먼트는 LGTV를 넣어준 거예요. 시네마는 현대차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네마에서 넷플릭스를 계약하려면 그럼 넷플릭스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대충 한 30억? 한 50억? 뭐 이 정도를 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십억을 내갖고 거기다가 넷플릭스 하나를 집어넣어? 굳이 몇 명이나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그거 계약 다 해놓은 LGTV를 그 안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LGTV는 어차피 텔레비전에 그거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돼 있어. LGTV 넣어주세요 하고 LGTV하고 계약하면 그 안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원큐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LG하고 또 계약을 해서 메뉴를 하나 덮하게 된 거죠. 비슷한 사례로 보면은 유튜브로 플레이하지 않죠. 플레이오스에서도 봤고 그랑콜레오스에서도 그런데 어지간한 영상 플랫폼이 웨일 브라우저 안에서 보여. 그건 왜 그래요? 웨일 브라우저는 네이버 브라우저잖아. 그러니까 네이버 브라우저를 나는 틀어줬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봤어. 내가 유튜브랑 계약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자동차 업계와 기존 OTT 업계가 지금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정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요? 자, 일렉시오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 잘 돼 있죠. 이렇게 밖에서 메뉴를 그냥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일렉시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내가 굉장히 심플하죠. 물리 버튼 어디 갔어? 물리 버튼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송풍구 하단에 비상등 버튼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다. 현대가 지금 물리 버튼을 제대로 살려놓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 이상엽 부사장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왜 없어졌어요? 그거 살려놓겠다고 한 건 제네시스 GV90이야. 제네시스 GV90을 살려놓는 거고 나머지 차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 계속되는데요.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있네요. 영상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도스는 그렇다 치는데 돌비 애트모스? 이거 현대 처음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돌비 애트모스는 7.1.4 지원하는 그리고 3D 입체 사운드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소리가 전면에 3개, 측면에 2개, 후면에 2개예요. 그게 7이고 그리고 1이 서브우퍼 그리고 4가 천장에 4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7.1.4를 제공한다는 건데 원래는 당연히 천장에는 스피커 없죠. 근데 어쨌든 전후좌우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피커를 배치했을 것 같다. 근데 돌비 애트모스는 아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1.4보다 스피커가 더 많은 경우도 허용하고 더 적은 경우도 허용합니다. 애플 뮤직 같은 거 플레이해보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딱 뜹니다. 그거 돌비 애트모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개의 스피커로 저 7개의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스피커의 개수와 관계없습니다 라는 게 돌비 애트모스의 주장이에요.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요즘 뭐 애플 헤드폰이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7개의 스피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작동됩니다. 고개를 돌리면 내 앞에 스피커가 있는 것 같고 내 뒤에도 스피커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돌리면 위에 스피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펠리세이드라든지 아이오닉 9이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는 건가? 콘솔 부분을 보면 콘솔 앞쪽에 핸드폰 듀얼 무선 충전이 지원됩니다. 핸드폰 2개를 놓고 동시에 충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넥소와 산타페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듀얼 충전 정도는 다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는 어지간한 차엔 다 들어있고 테슬라도 모든 차에 이게 들어있죠. 2개가 동시에 충전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닐 텐데 이걸 왜 안 넣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충전구 뒤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형 컵홀더가 4개 들어있어요. 야, 4개가 들어있는 이런 넉넉한 컵홀더. 대륙을 가기 위해서는 음료수 4개 정도는 마셔줘야 되는 건가요? 컵홀더 많으면 적은 것보다 좋죠. 수납 공간도 많으면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요즘 현대가 너무 인색한데 일렉시오는 보면 수납 공간이 넉넉하네요. 2열도 살짝 공개됐는데 2열은 1열에 비해서 살짝 평범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등받이를 보면 뒤로 상당히 눕혀져 있는 게 인상적이기도 해요. 이걸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 그런 등받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은 좀 통통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 네모네모한데 이게 부가티 시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헤드램프인데 저는 이런 디자인이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이게 뭐냐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실용적이고 뒷좌석도 잘 눕혀지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다. 실내 디스플레이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다 좋잖아요. 크기는 모델 Y보다 큰 것 같고 가격은 BYD 아토3만큼 저렴한 자동차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 도 보기에는 이거 보고 완전히 열광할 것 같습니다. 닥치고 내 돈 가져가요! 그러진 않을까?
자, 그럼 제일 관심 많으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BYD 핀드림스의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FP 하면은 또 이렇게 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어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LFP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다 하고 현대기아도 다 LFP 쓰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뭐 굳이 지금 욕할 이유가 있나? 어쨌든 LFP가 보통은 밀도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밀도가 적고 좀 저가 배터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가도 더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배터리 용량을 보면 101.7kWh 배터리입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BYD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밀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보통의 배터리는 뭐 팩 형식이든 곽 형식이든 원통형이든 파우치식이든 어쨌든 빈 공간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BYD LFP 배터리는 보면 기다란 블레이드입니다. 한 칸에 한 줄이 그냥 끝까지 쫙 뻗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엄청 촘촘하게 박아놨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놓으면 이거 괜찮습니까? 냉각을 어떻게 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배터리를 쓰다니 이 못된 현대를 봤나?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일단 저렴하잖아요. BYD LFP 배터리는 저렴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LFP가 NCM비에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가 자동차에는 당연히 써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60% 이상이 LFP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NCM 배터리가 조금 비싸니까 싸게 팔려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겠어요, 써야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하고 감각이 또 다릅니다. LFP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기 때문인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BYD 공장에 가면 1층 로비에서 그냥 하루 종일 박고 있어요. 하루 종일 관동 테스트 하면서 불 안 나지? 안 나지?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서 NCM 배터리 꽂으면서 막 불이 나지? 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좀 충격요법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서에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불 안 나는 것까진 보여주는 거 오케이. 옆에서 불 나는 걸 보여주는 건 뭐야? 이상하죠? 20년 전쯤 중국 관광 갔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쇠붙이 갖고 이렇게 빨갛게 달궈요. 그러고서 여기 아저씨가 이렇게 팔을 딱 하고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을 발라.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하는데 보면 되게 아파 보이는데 한 20년 전이야 그게. 그때부터 도파민에 쩔어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BYD는 대기업인데 이렇게 대기업 로비에서 불이 계속 나고 있는 걸 이걸 무슨 도파민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뚫어서 보여주니까 중국 사람들은 맨날 봤잖아. 맨날 보니까 뭐야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관련 법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나 연기가 절대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변화가 있긴 한데, 중국의 배터리 관련 법규가 바뀐 거 요것도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지금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LFP가 더 안전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LFP가 더 안전하다고 되니까 현대 입장에서도 약간 울며 겨자 먹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1등은 CATL인데 2등이 아마 더 저렴해서 그런지 2등 BYD의 배터리를 넣고 있네요. 싫어도 할 수 없죠. 현대 입장에서는 뭐 좋고 싫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비용 절감보다는 중국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끼워줘야 되겠죠. 더 신뢰를 얻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다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한국에 나오거나 다른 나라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LG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나온 NCM 배터리 이런 것들 껴줘야 되겠죠. 뭐 어쨌든 현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101.7kWh 배터리를 넣는다고 했는데 중국 CLTC 기준으로 주행거리는 최대 7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700km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마 여기서 최소 25%는 빼야 될 것 같아요. 20% 빼면 525km. 그래도 엄청나게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배터리 크기가 너무 커요. 현대가 이 바닥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 같네요. 자, 이 차는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이 모두 나오는데요.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160kW, 그러니까 218마력짜리 모터 하나가 전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륜구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후륜에 73kW 모터가 하나 추가되는데요. 뒤쪽 모터가 너무 작아. 너무 작은데 이렇게 작게 한 것은 그냥 사륜구동을 맞춰주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퍼포먼스를 되게 높이겠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산 출력은 317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달릴만 하겠죠. 충분히 잘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보여져요. 사륜구동이라고 꼭 퍼포먼스가 되게 높아야 될 이유는 없고 자동차의 목표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패키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모터는 뭐냐, 지금 모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EV3, 4, 5 같은 경우는 비테스코라고 하는 ZF 계열사의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거든요. 독일 거 갖다 쓰고 있는데 이 차는 EV5하고 거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차니까 아마도 비테스코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것 같다. 저희가 EV3를 타고 있는데 이 파워트레인 정말 좋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말 잘 나가고 그리고 효율도 좋고 정말 훌륭한 파워트레인이어서 이 우수한 주행거리도 여기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지금 가격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약 3,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렉시오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디스플레이, 조금 작죠. 주행거리는 600km 중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ID4보다는 월등히 더 우수한 차로 아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ID 시리즈가 워낙이 잘 알려져 있고 어떤 차인지 중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대 브랜드 새롭게 차를 내놨을 때 이런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을까가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빌리빌리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Y RWD가 중국에서 26만 위안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한,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YD의 C-라이언 7보다도 저렴한 거고, 아토3가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토3보다는 500에서 1,000만원 더 비싼 거,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아토3는 요런 차인데, 아니 아토3보다 훨씬 낫지, 이 정도면 살만하다. 가성비 당연히 훌륭하고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멋진 차, 훨씬 좋은 자동차로 현대가 잘 만들어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이거 중국 차인데 왜 한국에서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전용 모델로 내놨던 EV5 지금 국내에 팔기 직전이잖아요. 중국용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한국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딱 요 시장만 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장사인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여기다만 팔고 뭐 어떤 이유에서 딴 데 안 팔아? 안 팔 이유가 없죠. 당연히 저기서 원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파는 거지. 일렉시오 지금은 중국에만 팔지만 이거 당연히 다른 나라에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 먼저 팔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드는 거고, 중국이 그만큼 시장이 있고 그만큼 소비층이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전기차에 익숙한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피드백을 줬을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 개선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러면 더 좋은 차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이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북미, 유럽 시장에도 당연히 나가고 글로벌 모델로 확장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시오에 들어간 기술들도 잘 볼 필요가 있죠. 27인치 디스플레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요거 현대차의 다른 차에 왜 못 들어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퀄컴 8295 들어갔잖아요. 요거 왜 안 넣어?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들어갔는데 요거 반응 좋으면 한국에 당연히 넣어야죠. 사실 돌비 애트모스를 넣는 건 몇 년 안에 당연히 현대차가 해야 될 수순이지 않을까. 현대차에 분명히 돌비 애트모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투싼 전기차 나오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겠지. 아이오닉 5 후속 모델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현대에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런 모델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 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모델로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진정한 선두가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렉시오를 단순하게 중국에만 파는 정말 중국 시장만을 위한 그런 전기차고 우리가 저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다. 당연히 이건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 거고, 현대의 눈높이는 그렇게 작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눈높이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렉시오 마음에 드셨나요? 이 설문에 좀 남겨놓을게요. 가격은 2천만원대, 이거 국내에서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3,500만원 정도에 팔린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댓글 진짜 궁금하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천만원에 나오면 산다고? 진짜 양심이 진짜 없으시네. K-스포 일렉트릭이 지금 2,990만원이니까 에이, 3천은 너무 양심 없다.